네, 안녕하세요. 필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시험선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원장님 의원번에 된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안경에 계속 단골로 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주제가 스마트 시티인데요. 굉장히 아마 시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주제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참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저는 뭐 사실 이 분야 별로 문외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 주제가 정해져서 오늘 포럼을 한다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포럼의 키워드가 뭘까? 그러니까 두 가지 같더라고요. 잘 문외한 입장에서 보면 하나가 이제 도시화 문제, 도시화. 그 다음에 이제 ICT라든가 제4차 산업혁명. 이 두 가지가 아마 큰 영역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화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도시 인구가 비도시 인구를 능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도시화율이 지금 90%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지금 일이 되고 있다고.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 문제가 뭐 심각하잖아요. 도시가 이제 이렇게 도시화되면서 뭐 각종 교통 문제라든가 에너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각종 문제점 주택이라든가.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제 아마 ICT나 제4차 산업혁명 이쪽이 들어오지 않았겠는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인가요? 그 유비쿼터스 시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법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것도 아마 그때도 결국은 ICT하고 접목해서 뭔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하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 왜 또 갑자기 스마트 시티냐 생각해보면 아마도 또 이 과학기술 여건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정보통신 정도였다면은 이제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오고 있잖아요. 뭐 IoT만 해도 지금 한 165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물이 뭐 한 within 5year 안에 지금 뭐 한 400억 개가 연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연결이잖아요. 초연결, 뭐 초지능, 융복합 이런 추세에 따라서 도시 문제 해결도 예전에 이제 단순히 ICT 쪽이었다면 지금은 유비쿼터스를 넘어서 이 스마트 시티가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순히 저희 나라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관심이 있고 세계 각국도 그렇고 또 국제적으로 큰 기업들 뭐 지위나 IBM이나 뭐 지금 뭐 구글이나 다 관심이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면은 우리 도시 문제 해결도 해결책이 되지만 동시에 또 세계 시장 진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닐까. 근데 도시화 이 스마트 시티가 모르겠어요.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또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부 학계에서는 너무 또 이렇게 스마트화되게 되면은 인간의 어떤 창발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수동적으로 적응하고 뭐 그런 저런 문제도 예측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시티가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보면은 지금 단계에서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 된다. 특히 이제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앞으로 진출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다면 우리가 초기 단계의 전략을 잘 짜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종시나 부산시에서 뭐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초기 단계에 정말 저는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아까 우리 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어떤 일관성, 지속성,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 그 중요한데 초기 단계는 충분히 아무튼 요 전략을 짜는데 시간을 투자해도 아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그 현황을 짚어보고 또 앞으로 우리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아마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제를 맡아주시는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남철 센터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패널로 참석해주신 LG CNS의 유인상 단장님, 또 중앙대학교 김창환 교수님, 국토연구원의 이지영 센터장님, 다 지금 국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참 바쁘신 분들일 텐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뜻깊은 그런 포럼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주제를 큰 그 어떤 시간적 범위로 정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지금까지 보니까 도시의 가장 큰 변화가 한 30년 주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 도시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처음에 예를 들면 도시교통 부분에서 그 도로 설계를 도로 설계에 관한 기본적 이론이 한 1930년대에 나왔었다면 그 이후에 한 30년 정도 해보고 나서 그에 대한 어떤 운영 결과, 말하자면 빅데이터가 좀 쌓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통 운영 이론을 바꾸자, 그 다음에 교통계획에 대한 규범, 그리고 또 그 혼잡 교통 규제에 관한 이론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마도 우리가 큰 도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약 100여 년 전에 만들었던 큰 도시라고 하는 것에 발명이 있었다면 근대 도시, 지금 그 도시의 여러 가지 수용력이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발명해야 될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지금 그 도시 문제가 지금 우리 일반적인 어떤 그런 뭐 후진 개발 도상국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인프라로 인해서 뭐 5천만 명의 이 블랙아웃에 일주일 동안 갇히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그런 미국에서 아틀란타 공항에서 며칠 동안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기존 인프라가 그 지금 현재 도시와 그리고 이런 복잡한 문제를 수용하기에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도시가 이제 우리 도시를 얘기를 할 때 그 삶은 계란이었던 그런 어떤 형태가 있었는데 안에 노른자위가 있고 도심이 있고요. 근데 이게 퍼져가지고 계란 후라이처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스크램블처럼 이제 퍼져버린 그런 어떤 도시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크램블처럼 되어버린 도시 상황에서는 도시의 밝은 면도 있지만 이런 어두운 면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밝은 면만큼 어두운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도시가 그러면 이 지금의 현재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낸 어떤 기본적인 이론은 약 한 1930년대였던 것 같습니다. 르코르비제가 만든 빛나는 도시가 아마 대표적인데요. 그걸 보면 도시 기능을 최대한 많이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서울의 모습처럼 초고층과 그 다음에 초고층 사이에 넓은 공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러한 도시를 지금 현재 우리 새로운 도시들이 계속 구현해 왔고 현대 도시가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러한 도시를 미리 경험해 봤었죠. 그래서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이거 뭔가 문제가 크다. 일단은 도시라고 하는 곳이 사람의 만남의 장소고 어떤 지혜가 결합되는 곳인데 이건 사람이 없다 라고 보고 도시 활력의 중심이 되는 이 도로, 가로가 상당히 그 자동차 중심으로 가버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크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결국 도시의 삶을 단순히 뭐 기능화하고 단순화해버리고 도로는 도로, 차도는 차도, 사람 사는 공간, 공원 이렇게 바꿔버린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봤습니다. 대규모 빌딩 안에는 상업 빌딩은 항상 공실률이 있는 거죠. 사실 그 공실된 공간에는 주거 기능도 좀 넣었었으면 사실 공실 부분이 없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항상 대도시는 문제가 비효율이 발생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사실 숨겨져 있다가 정보와 그리고 이 커다란 어떤 초연결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도시의 모습은 1930년대 르꼬르비제 등의 그 근대 도시계획 이론으로 만들어진 도시에 제이콥스가 말한 보행 중심의 살만한 거리 그리고 거기에 초연결 스마트 시티 이 부분이 결합된 도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스마트 완충지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우리가 보면 스마트 시티가 뭘 하든지 하다 보면 스마트 시티의 기본적인 장비를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기다리고, 그리고 받고 타고 전환되는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항상 도시에서. 이제 그 문제가 때문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행 공간을 넓혔습니다. 차도를 줄이고. 이 공간에 바로 이런 스마트 기기를 넣었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100% 플레이스라고 해서 이미 상당한 그 근대 도시의 문제를 경험했었던 유럽에서 나온 이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행 공간에 결국은 전환의 공간, 스마트 공간이 들어갈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아마 미래 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구글의 세계적인 도시, ICT, 건설, 모든 복합 인문학적 융합 인재들이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 도시는 플러그인 시티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생활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도시 행태와 도시의 문화들이 다이나믹하게 변해간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진 빌딩 인프라까지 보는 것이 지금 구글의 보는 생각이고요. 가장 크게 보면은 아마 지금 교통 정체나 환경 문제의 근원적 원인이 되는 그 물류 저용료를 지하로 넣는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아마 뉴스에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화물 화물 트럭 운전 같은 경우 30만 명의 일자리가 아마 분명히 없어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류는 결국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자율주행은 아마 도시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의 물류 창고는 지하에 있을 것이고, 그 지상에 그 물류 트럭이 다니기에는 여러 가지로 에너지 문제, 정체 문제 있을 겁니다. 아마 지하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철강 산업, 새로운 건설 산업, ICT 융합 산업이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도시의 활력이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미 이건 유럽이나 미국에서 20, 30년 전부터 계속 연구해오고 상당한 어떤 시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상 인프라는 사람 중심의 용도 복합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인 제이콥스가 1960년대 말했던 바로 그 도시. 예, 이곳은 사람은 결국은 굉장히 모든 것에 어느 단순한 것을 싫어합니다. 약간 복합적이고 좀,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원장님 말씀하셨던 창발적인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약간의 좀 비효율이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모순이 곧 기회가 되는 그런 것이 지상 인프라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단어가 제가 볼 때는 좀 앞에 뭔가 생략됐었습니다. 지속 가능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2015년에 유럽 유엔의 경제위원회하고 그리고 ITU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도시의 프로세스를 혁신하는데 기술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에는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접근성에 있어서 어떤 자기가 지금 가지는 기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살만하겠구나 하고 환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심도 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각각의 독창적인 도시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이 현재 도시의 세대와 미래 도시의 세대의 그 요구까지도 부응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심의 큰 화두를 통해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의 기회를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술을 활용하자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도시입니다. 여기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저는 지금 현재 스마트 시티를 보는 어떤 공공의 역할 부분이 다소 아직도 조금 좁지 않은가.
너무 급하게 방향성을 우리가 좀 정하고 있지 않아 생각합니다. 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많이 지금 현재 앞으로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가장 큰 부분이 저는 방향은 잘 정해졌다고 봅니다. 사람 중심,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인프라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방향은 잘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길 받을 만한 실천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소 좀 미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실천 계획이 너무 좁게 지금 우리가 포커싱이 되어버렸고요.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일단은 이 큰 네 가지 부분, 여기를 통해서 도시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되고요.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속 앞으로 수정해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인프라 시설 공급은 30년, 40년, 50년 전체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아마 전체 아마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산업까지 전체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공공의 역할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바탕업 시티라고 말하는 시민 참여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스타트업 이런 부분들은 공공이 많이 개입하지 말고 좀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보고 먼저 공공에서는 시장의 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저는 인프라 공급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SOC와 ICT 인프라 통합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저는 공공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쓴 부분은 사실 유엔이나 아니면 또 미국의 토목 기술자 협회에서 나온 원칙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합계획 아래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 그리고 환경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인프라여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계층적인 모습을 서로 가지면서 통합해야 됩니다. 개별적인 부분, 규모의 경제, 그리고 전체적인 외부 효과.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 토목기술자협회에서는 인프라를 통합해야지만이 지금 현재 도시 취약성, 갑자기 뭐 오사카에서도 지금 비가 내려서 뭐 빌딩이 뜯어지고 뭐 도로가 나라고 사람들이 완전히 도시 기능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인프라를 통합해야지만이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네 가지 기준에 잡혀 첫 번째는 먼저 위험 관리, 두 번째는 통합, 세 번째는 소통,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하나의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적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모니터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시티 인프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한 30여 년 동안 제가 지금 한 일은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제가 구축을 해보고 만들어 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실제 운영까지도 해보고 그리고 기준을 만들고 관련되는 연구를 했었었는데 일단 부분 먼저 목표는 상당히 우리가 많은데 포커싱도 많은데 일단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우선순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 수명은 30년, 50년인데 거기에 삽입해야 되는 센서의 수명은 1년, 2년입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오히려 인프라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센서 수명의 격차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개별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이런 데이터 활용성이 있어가지고 시스템 보안성의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북한이라든지 어떤 보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공공 시스템들이 보안 문제 때문에 사실 연결하거나 바깥에 개방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기술이 상당히 너무 빨리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했던 그런 센서 가격의 10분의 1이면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 그래서 1, 2년 놓치면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항상 뒤처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화나 지금 이 도시화와 기술 변화에 아울러서 기후변화의 지금 모습이 보면 우리가 지금 당초 예상했던 도시 인프라의 성능 기준을 더 초과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내구성 기준에 약 50년 정도로 봤다면은 그게 아니라 100년 단위로 올 수 있는 큰 그런 기후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부분에서는 적기에 그 인프라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서울만 해도 상하수도가 약 40%가 지금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적기에 만약에 보수하지 않으면 갑자기 비용이 상당히 증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아마 자카르타나 마닐라 같이 한때 동방의 별이 자카르타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도시가 마닐라였는데 적기에 미국이나 네덜란드가 만들어진 도시 인프라를 보수하지 못했던 거죠. 그걸 이렇게 놓쳐버리면 도시에서는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없고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기에 그 인프라 보수 바꿔야 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부족 문제는 항상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은 선호하는 입지의 격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같이 보완할 생각을 저희들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도시 환경 혁신의 요구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 전통 산업, 화력이나 자동차, 철강, 건설 이런 부분들의 것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 자동차 회사의 상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연구소의 소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소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근데 전체적인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산업들이 아직도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혁신의 갭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솔루션은 여러 가지 이런 툴박스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거냐.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이런 고민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시는 하나의 유기체를 보고 이 유기체로 본다면 사람에게 있어서도 가장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20세기에 만들어진 어떤 이론들 중에서 가장 어떤 대표적인 받아들여줄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도시 부분에 적용해가지고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 도시에서도 가장 생리적인 욕구를 하는 또 안전의 욕구를 하는 인프라부터 먼저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리고 앞으로 기술 변화에 대응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현재 미래 도시는 하나의 플랫폼 그런 어떤 솔루션들이 운영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새로운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인프라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각각의 개별적으로 일단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도로 그다음에 자율주행의 목표가 자동차 산업의 저는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부분이라고 보고요.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사람이 살만한 도시를 만드는 것, 살만한 거리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자동차 도로를 공간을 줄이고 도로를 다이어트하고 사람의 공간을 늘리는 부분을 이미 뉴욕 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 디바이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상 공간은 사람이 살만한 거리로 바꿔지는 것이 큰 방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도로 공간의 부분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적인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도 우리가 사람과 보행자들과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따라가는 스마트 도시 성장 인프라가 지금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시티가 ICT와 융합뿐만 아니라 스마트한 도시 성장, 그때 스마트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을 할 때 있어가지고 항상 공간을 사람 중심으로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고급의 공공교통 공급을 해서 뭐 일산에서부터 지금 도심까지 약 13분이면 이제 우리가 2025년을 주파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갈수록 이제 우리가 이 도시의 공간적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들어가서야 지금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스마트 시티, 환승 거점에서의 정보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 시티는 너무 좁게만 지금 현재 좁은 범위의 ICT 융합은 마지막 어떤 노른자리라고 한다면 그 겉을 둘러싼 스마트 도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아마 도심에서는 이렇게 아마 2층 도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세권 어떤 거점에 있어가지고는 항상 홍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세권부터 스마트 도시 홍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설물, 지금 현재 시설물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전히 수리하자,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센서를 붙이고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보고서 보수하는 그런 스마트 시설물 성능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리를 걷고 다시 또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물 안이 더 지금 사람들에게 건물 안 대기가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공청사라든지 쇼핑몰,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공기질의 위험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건물 에너지 공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도시로 전체 확산되어져서 에너지 자립형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뒤섞여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도시 전체 인프라의 스마트함을 평가할 수 있는 성능 평가 척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미 이 부분이 국제 표준으로 이미 상당히 이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구에 따라서 각각의 관점별로 성능 기준이 지금 만들어져서 정리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시민들의 요구와 그리고 환경적 요구를 같이 맞춰주는 통합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스마트 광역 지역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스마트 통합 광역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이나 환경, 에너지 문제, 산업 혁신 문제가 한 개 도시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제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지역,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일단은 한 개 서울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 국내만으로 보면은 충남 앞바다에 있는 화력발전소까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화력발전소로 나오는 전력을 지금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봤을 때는 경기, 충남, 충청 권역까지 바라본 스마트 광역권에서의 교통, 환경, 에너지 혁신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서 보면은 가장 이제 제가 외국 사례로 보면은 덴마크 코펜하겐인 것 같습니다. 코펜하겐과 그 앞에 있는 스웨덴 말메, 이 두 개 도시는 서로 마주보고 서로 싸우는 도시였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부산하고 뭐 오사카 정도 수준이라고 할까요? 서로 경쟁하는 도시였고 역사적으로도 서로 조금 반목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서로 점령하기도 했던 그런 사이였는데 여기에 해상풍력 발전을 앞바다에 집어넣습니다. 외래순 해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여기서 발전하는 풍력을 가지고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완전 자립을 어떤 경우에는 100%가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에너지 전력 부분을 스웨덴으로 보냅니다. 스웨덴 수력 발전소에 물을 거꾸로 올려가지고 물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수력과 풍력의 그리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최근에는 수소까지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매스까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한 광역권의 에너지 자립에서 시작되어져서 교통 문제, 산업 혁신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지식 교류까지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의 말메와 덴마크 코펜하겐은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뭐 지속 가능한 도시, 어떠한 부분의 순위를 따져도 항상 세계 10위권 안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저는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광역권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스마트 시티를 같이 연구해왔던 많은 연구자들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서 가슴 뛰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이 대안에 대해서 가슴 뛰느냐 다 가슴이 뛰지 않는다 앞부분까지 6번까지 근데 마지막 7번에서 가슴이 다 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금 현재 실제 시민들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 가지 배관망, 인프라망이 바뀌어지고 대규모 메가 스트럭처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체질이 개선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환경의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바로 저 바다 건너 중국에게 우리 봐라 이렇게 하면 너네도 바꿔줄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포함한 스마트 광역 지역 앞으로 30년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스마트 인프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광역 부분의 개선이 결국은 바로 이렇게 작은 도시 안에서의 이런 보행, 자전거 중심의 도시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광역의 문제가 결국은 사람의 사는 도시 안에 작은 바로 내 집 앞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저는 초연결, 초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시민들의 의식 수준, 그 지역의 의식 수준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의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도시를 수출하자고 하는데 도시는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스마트폰도 한번 수출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세계를 잡았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 하우징, 스마트 인프라로서 우리가 뭔가 수출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인프라를 모듈화하는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어반 레고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을 제조업화할 수 있습니다. 건설에 사용되는 모든 부자재, 인프라, 주택 부분을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건설 비용은 상당히 삭감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인건비, 시간 프로젝트 비용 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가를 크게 감소시킬 것이고 또한 재활용 경제, 많은 건설 분야에서 부자재로 그 문제가 재활용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도시는 한 10년, 20년, 30년마다 계속 개선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기존의 부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어야 미래 도시를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재활용 경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어반 레고 기술이 앞으로 스마트폰만큼 파괴적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저희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만의 생각이냐 이렇게 생각을 제일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뒤져봤죠. 많이 과거의 자료를. 이미 1964년도에 영국에서 플러그인 시티라는 개념이 나왔었고요. 계속 지금 어댑터블 시티라는 개념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건설 산업의 제조업화, 건설 산업을 ICT와 융합시켜서
제조화하자는 것이 결국 구글의 지금 보관입니다. IBM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은 ICT 산업이 새로운 부동산 경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집약되고 그래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는 지금 저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러한 레고 기술에 대해서 어반 레고 기술에 대해서 빌딩 그리고 도로 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이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모두 같이 결합을 해야지만이 정말 제2의 스마트폰 같은 작품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1960년대 말 이때는 우리가 아마 우리 한강의 기적의 상징은 아마 경부고속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또 3.16 빌딩 같은 곳이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상징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런 상징을 우리는 뭘로 가져야 될까? 이건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화두를 좀 찾아보면 말메라고 하는 도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광역 도시권을 할 때 코펜하겐보다는 말메가 문제였습니다. 스웨덴 말메가. 철강 산업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3만 명이 갑자기 떠나고 그리고 단 1달러에 그 조선 그 크레인을 우리 현대에 팔고 말메 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서 랜드마크 먼저 돈이 없었는데 그렇죠. 사람도 없고 그때 만들었을 때 터닝 토르서라고 하는 이런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사람도 크게 살지 않고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중심인 곳인데 여기 이제 항구에 완전 버려진 그 조선 철강 이 중심의 그 버려진 항구 중앙에다 이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덴마크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말메라고 하는 도시의 상징이 됐고 지금도 가보면은 계속적으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메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요. 40개의 건설회사 디벨로퍼가 계속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의 랜드마크는 일단 먼저 독창적 신선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 보는 듯한 그런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소통 연결 외래순 다리처럼 계속 반복해왔던 그 코펜하겐과 연결한 그 외래순 다리 그것은 단순한 다리 이상이었습니다. 조선업 망했을 때 그 조선업에 사용되던 철강 산업을 그쪽에 가져갔기 때문에 한 5년 10년 정도는 계속 철강 산업에 경착륙을 할 수 있었죠. 갑자기 사람들이 떠난다든지 그러지 않고요.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ICT 연결했겠죠. 그리고 결국 그 넘어서 사람들이 서로 왕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메에서 코펜하겐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10,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동기부여를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성공한 도시의 동기부여는 뭘까라고 해서 이거 직접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결국 기술과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했던 것도 결국은 로마를 만들었던 이 새로운 어떤 도로 건설의 기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감소되어 버렸고 그걸 보수할 어떤 보수할 기술이 없었고 보수할 어떤 인센티브가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그러한 어떤 좀 동기부여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저는 첫 번째는 기술 개발은 지금 현재는 아마 에너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가 저희들이 가스 이 전기 부분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이제 가스, 이제 화력 이런 부분들에서 휘발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기로 올라가는데 사실 그 위에 태양광, 수소, 풍력이 있습니다. 근데 요 전기로 가고 태양광, 수소, 풍력으로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태양광, 수소, 풍력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는 부분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지금 현재 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시민들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의 동기부여는 아마
저는 건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보이는 모습은 자전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 경로 정보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도시의 활동을 분석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 사람들 시민 참여 동기부여는 건강, 레저, 환경, 주거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 건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화 문제는 사람으로 봤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결국 시민 참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참여형 인프라 운영과 함께 성능관리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렸던 것 없이 마지막 이것만 지금 얘기가 통합 플랫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통합 플랫폼 밑에 있는 인프라 부분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 통합 플랫폼을 얘기해야 이 통합 플랫폼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프라에서 연결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도시 문제도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도 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신선한 매력을 줘야 됩니다. 한국에서 지금 저는 커넥티드 타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시스코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이름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좀 한국형의 어떤 새로운 어떤 장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코펜하겐에서 지금 하나의 사례를 좀 보면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폐기물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쓰레기 문제는 그 지역에서 쓰레기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재활용을 하든 아니면 그걸 에너지로 만들든 간에요. 근데 지금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도시 폐기물 쓰레기를 이용한 복합 에너지 플랜트를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다도 어떤 그 효율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질소 산화물이 90% 정도 감소되고 난방, 전력, 금속, 도로 재료까지 활용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위에는 지금 현재 열순환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스키 점프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이 단순한 이제 뭐 사람들이 보통 싫어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도시 시설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좀 자랑스러워하고 재미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저는 시민들의 즐거운 스토리텔링이 미래 도시가 된다라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그 스마트시티 국가 R&D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을 제가 이제 프로그램 발의를 도와서 우리 키스텝에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작년에. 우리 박사님들 저 뒤에 계시네요. 그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스마트시티 이제 우리 박남철 박사님이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오해가 좀 일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학자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정부가 좀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데요. 우리가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신규 개발하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는 사실은 도시의 성장 단계별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세종 아까 말씀하셨던 세종 5-1과 부산 에코델타는 신규 개발이고요. 그러니까 몇 단에서 올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존 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홍보가 부족한 부분인데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시티 섹터를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신규 개발과 기존 도시의 문제 그리고 도시재생을 아울렀을 때 이게 우리 한국이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정부 내에 자꾸 이제 어떤 그 가시적인 효과를 이렇게 하려다 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다 보니까 세종 5-1과 부산 에코델타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기존 도시 문제하고 도시재생 문제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짚고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이제 뉴스공장 김어준 씨 했는데 오늘 장하성 실장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매를 맡고 있는데 소득 주도 성장이 있고 혁신 성장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도시 성장 단계를 다시 한번 나눠보면은 신규 개발은 우리 키스텝이 평가하고 있는 미래 IT 과학기술 중심의 내용들이 실험적으로 담기고 그게 미래의 산업으로서 육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규 개발의 아까 세종 5-1과 부산 에코델타에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이 접목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방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와 도시재생 문제는 소득주도 그리고 내수성장 이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상용화된 기술
가성비가 높은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게 정부의 정책인데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1월 29일 날 저희 특위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전파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약했다. 정부의 홍보가 방향이 좀 잘못 잡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스마트 시티가 한국의 스마트 시티, 우리가 시티라고 얘기한다는 관점에 시티가 있느냐? 저는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종이 83만 평이에요. 부산 에코델타가 66만 평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의도가 88만 평이거든요. 저희가 여의도를 도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하는 도시라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행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구간을 이렇게 리전을 얘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인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가 1월 29일 날 이제 그 시범도시로 발표됐을 때 그 다음 주에 국토부 고위직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세종 5-1은 성공할 수가 없다. 동탄 1, 2가 성공할 수가 없듯이 세종 5-1도 성공할 수 없고 부산 에코델타 성공할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가. 왜냐하면은 세종 5-1이 성공한다는 것은 세종시를 이끄는 이춘희 시장하고 행복정의 이 유원재 청장 그리고 5-1을 그 설계 권한을 갖고 있는 공기업인 LH가 힘을 합해가지고 도시 전체를 놓고 그려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3만 평에는 조금 더 실험적이고 과감한 아이템을 좀 넣는 이런 구도로 가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가 완결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 아까 우리 백남철 박사님 말씀하셨던 방역단이 조금 더 이제 넓힐 수 있겠다. 저는 그때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본격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꼭 짚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구글의 사이드월 랩스 토론토에서 하거든요. 올해 마스터 플랜을 올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너무 리스펙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국에 벤치마킹 옵니다. LG 그룹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글이 하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한국에 하는 것이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캐치업해 이런 거가 아니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스코, IBM이 그러면 뭐 글로벌로 아주 위대한 기업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프라이빗 섹터에서 돈을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했는데 프라이빗에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고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 분야로 돌아서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큰 빔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그것이 아주 강력한 이니셔티브가 였기 때문에 산업으로서의 스마트 시티가 전 세계를 지금 덮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6.13 선거 전에 박원순 시장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이 특강을 드렸었는데 죄송스럽지만 제가 서울에서 25년 살았는데요. 서울의 비전을 모르겠다고 했어요. 박원순 시장에게. 네. 본인은 이 삼선을 노리시기 직전에 이 스마트 시티를 공부하시는데 내가 서울 시민으로 25년을 살았는데 이 서울시가 지향하는 바를 모르겠다. 내가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러니까 당신은 성공적인 그 시장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시민으로 느낄 때는 당신은 시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말씀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비전과 얼라인되어 있는 키 이니시에이티브를 시민들이 다 오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잘하는 데가 이 네덜란드에 있는 뭐 암스테르담 이런 데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IT 예산과 우리 IoT 기반 이런 모든 예산이요. 여러분 지금 다 오픈되고 계신데 서울시 본부장들을 만나서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물어볼 때 저만 알지 그들이 몰라요. 본부장들이 이 정도로 닫혀있는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비전과 키 이니시에이티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김상도 원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스마트 시티의 추진 동력을 얘기할 때 저희가 거버넌스를 꼭 얘기해야 되거든요. 거버넌스라는 것이 국토부 따로 과기부 따로 산자부 따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스마트 시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융복합 아이템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타셨는지는 모르지만 전기차 카쉐어링을 2011년도에 서울시랑 같이 회사를 만든 사람인데요. 그때는 기후환경본부랑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300km 달리고 150km 달리니까 그때 도시교통부가 나타나서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전기차가 그러면 기후환경의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교통의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철저하게 융복합 관점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구글이 얘기하는 관점은 믹스드 유즈라고 얘기하는데요. 도시는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비스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프라를 막 가면 안 돼요. 송도는 인프라를 아주 과도하게 바꾸는 거죠. 근데 그 인프라는 남아도는데 서비스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키스텝에서 평가해서 해주셨던 그 국가 R&D 그 내용의 키는 뭐냐면 인프라는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플랫폼을 잘 정의 내려야 된다. 그리고 서비스를 키가 되는 걸 몇 개 뽑아보자는 게 이제 국가 R&D였다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가장 중요했던 스마트 시티즌인데 도시 이 시민들 참여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중요한데요. 많은 시장님들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자문위원 불러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지자체는 여러분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어요. 빅데이터하고 AI만 분석해도 그 시에 있는 구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알 수 있고요. 서울시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제도인데요. 이 시티즌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게 있어요. 이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 제가 서비스 디자인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민 참여해서 직접 서비스를 그리는 작업들 그리고 작게 해보고 그다음에 크게 확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한국이 결정적으로 왜 안 되냐? 돈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예, 국가가 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돈이 없어요. 서울시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타고 다니시는 제가 2004년도에 티머니를 기획하고 만든 사람인데요. 티머니를 저희가 서울에서 대단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서울시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고 LGV 모든 돈을 내서 만든 겁니다. 민간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시티가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LH나 SH 같은 공기업이 설계 시공을 하고 시공이 끝나면은 지자체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가 그걸 넘겨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설계 시공 때는 관여를 잘 안 하죠. 인허가 만들다가 넘겨받고 나니까 유지보수는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설계, 시공, 아까 제가 말씀드린 O&M이라고 Operation and Maintenance라고 얘기하는데 도시는 전 생애 주기를 갖는데 이 이권에 빠져가지고 공기업과 관과 민관공이 철저하게 세퍼레이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창하고 있는 부분들은 도시가 지금은 문호를 확실하게 열어가지고 민과 관과 공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도시를 설계, 시공, 운영해야 된다고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는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냐 이 말씀 드리는데 우리 백남철 박사님은 인프라 중요하신 분이고 저는 사실 교통을 오래 전공했습니다만 저는 ICT 회사였으니까 우리 뒤에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여기 있는데요. 저는 도시를 이루는 3대 축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인문 철학이고 두 번째는 어반 플랜이고 세 번째는 ICT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도시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반 플래닝 하시는 분들이 도시 설계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스마트함을 입히는 것이 ICT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ICT 하는 사람이 스마트 시티의 스마트를 제가 조금 뭐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조금 센텐스로 좀 표현하자면요. 리얼타임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다. 과기부가 얘기하는 KICT의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모바일 시큐리티가 이 ICBAMS라고 얘기하는 이 기술은요.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IoT는 데이터를 끌어올려서 센터, 클라우드로 올리고요. 빅데이터와 A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리얼타임을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이 안에 키가 데이터고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시큐리티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ICT의 중요성이 어느 때부터 깊기 때문에 우리 키스텝이 R&D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복이 없는 R&D, 미래지향적인 R&D의 선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저희가 LG가 사실은 국가를 산업체를 대표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요. 스마트 시티는 문재인 정부 때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도 스마트 시티를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백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박근혜 정부의 스마트 시티는 수출을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 시티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국가에게 상당히 중요한 띠임에는 맞는데 두 정부가 바라보는 관점이 철저하게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술이 부족해서 저희가 수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이낸스인데요. 저희가 하도 못 받을 게 아니고 고수익의 이 비즈니스는 턴키를 받아와야 되는데 턴키는 금융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올해서야 킨드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코리아 인프라스트럭처 이 펀드가 만들어졌는데 역시 일본하고 전혀 다른 어프로치였죠. 민간과 같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히다치라든가 파나소닉 같은 부분들이 국가 금융을 이끌고서 수출을 턴키로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한국은 지금 내수 진작을 좀 해보려고 하고 수출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출까지 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같은 공금융들이 펀드를 민간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의 이 컨소시엄을 만들었을 때만이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ICT 기술이 빨리 발전했습니다만은 컨텐츠로서는 아직 빈약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규모의 레퍼런스를 한국에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세종과 부산의 고델타 그리고 나머지 뭐 우리 기존 도시들 도시재생에서 그런 유의미한 레퍼런스를 좀 빠른 시간에 만들었을 때만이 산업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도 의미를 갖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원자학부 김상환입니다. 제가 오늘 좀 이슈 몇 가지를 좀 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마트시티 사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권에서만 추진됐던 사업은 아닙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계속 스마트시티, UCT 사업 여러 가지 이름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럼 먼저 이걸 이제 스마트시티 자체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과거의 UCT 사업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UCT 사업도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 UCT 사업법 만들어져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실패한 사업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를 정부 주도로 개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사실 건축물이 모여있는 하나의 집합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건축물 시장을 한번 보시면 공공 발주로 이루어지는 공공시장이 한 15%, 민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주해서 또는 민간 발주자가 만들어가는 시장이 한 85% 정도 됩니다. 결국 도시를 이루는 건축물의 대부분은 민간 발주자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도시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뭘까요? 정부 역할이 과연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의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정부의 역할일까요? 아니면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시장에서 규제를 풀어주고 민간 기업들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정책적 논의를 하고 또 그런 정책적 그 법안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혁신성장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혁신성장 사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사실 기업가들이 들어와서 그 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산업이 활성화돼서 수출로도 이어지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시티 사업을 혁신성장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도시라는 것이 과연 혁신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의 공유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 톨링 사업이라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난 적이 있죠. 정부에서 LH에서 많은 연구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사업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근데 실제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 문제가 걸렸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어떤 연구개발 단계에서 만들어진 성과들이 실제로 상용화, 실용화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개인정보 문제와 연결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스마트시티 사업에서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냐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시범사업화하고 그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도시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나중에 가서 흔히 얘기하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그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UC 사업도 똑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실제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아무리 깔아놔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범도시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해서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러면 도시의 예산이라는 것은 그 도시 전원이 내는 예산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일 텐데 일부 계층만을 과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근본적인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마트시티 사업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R&D 사업, 스마트시티 파워 사업도 포함해서입니다. 연계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사업이 실제로 2021년도까지 어떤 모습을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국가 전략 프로젝트와 국가 R&D 파이 사업이 2021년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그 성과물이 온전하게 시범도시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느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4가지 정도의 그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과연 이 사업을 도시 문제 해결형 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혁신 성장 사업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들은 도시 문제 해결형 사업에
국한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니까 별개의 문제로 별개로 보고요. 실제로 예산도 우리나라 예산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규모로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추진하고 해외 유수 스마트시티 랭킹에 올라가 있는 도시들의 예산들을 보면 우리 예산보다 훨씬 더 적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결국은 그 도시 문제 해결형 사업에 국한하지 않으면 UCT 사업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혁신 성장 사업으로 보고 자꾸 산업적 관점에서 추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도시 문제 해결형 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얻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공유 문제인데요. 데이터 공유 문제는 사실은 이건 뭐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그 개인정보법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실제로 거기에 연계돼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게 명확치 않으니까 현재 있는 상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에너지공단에서 BAMS라는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여러 그 에너지 관련돼 있는 BAMS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15개 공공기관밖에 지금 모으질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민간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이 반대를 합니다. 절대 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시티 사업도 실제로 데이터를 다 모았을 때 과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고 시범 사업을 했을 때 과연 그 성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 가능성의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예산만 가지고 이것들을 추진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또 우리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ICT라는 기술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하게 되는데 기존 인프라들을 그러면 계속 유지 보수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시범 도시 사업하고 국가 R&D 사업과 연계성 문제는 이거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또 여러 차례 얘기가 된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국가 R&D 사업들을 추진하는 이유가 시범 도시 사업에 어떤 성과물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두 개가 지금 로드맵상 잘 맞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놓고 보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루빨리라도 좀 정확하게 매치시켜서 국가 R&D의 성과물들이 정확하게 시범도시 사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10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게 이제 UCT법 2008년에 나올 때 그러니까 저는 주로 했던 게 주로 법제도 쪽이랑 국가계획 수립하는 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UCT법 만들고 작년에 스마트도시법 개정할 때도 좀 저희가 조금 주도적으로 했었고요. 현재는 그 1차, 2차는 UCT 종합계획 수립하고 올해가 이제 2차 UCT 종합계획 기간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제3차 이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이라 그래서 좀 법정 국가계획을 현재 수립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혁신성장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를 할 때를 보면 항상 제 느낌은 습득 속도가 생각보다 엄청 빠르다라는 느낌을 가끔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스마트시티 이야기할 때 혁신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자라는 말이 되게 상식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말 처음에 이제 꺼내기 시작했던 게 2016년 하반기였거든요. 저희가 그때 그 UCT에서 이제 스마트 도시법으로 이제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때 다시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갔어요. 스마트 시티를 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UCT 정책이랑 스마트 시티 정책은 일단 잘라줘야 되는데
UCT 정책을 그때 수립했을 때는 정책 목표가 분명히 신성장 동력 육성이었거든요. 근데 신성장 동력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전략들 자체가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전략이랑 안 맞는 정책들을 시행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대부분이 신도시 지역에 특정 이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도시 운영을 위해서 교통이나 뭐 방범이나 이런 몇 가지 솔루션들을 한번 도입해서 도시 운영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UCT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확대나 확산 요 정책이 목표였다 그러면 아마 지금 평가받을 때 그래서 꽤 괜찮은 정책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성과로 딱 지켜보니까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들을 확산시킨 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목표를 계속 내걸었던 게 신성장 동력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분명히 실패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럼 스마트시티 쪽의 목표를 그럼 어떻게 잡을 건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아까 저 교수님께서는 혁신성장이 이루어지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는 건 분명히 두 가지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축이랑 그 다음에 혁신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을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시티를 일자리 창출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스마트 시티를 하나로 보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율배발적인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해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기존 산업군의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문제 해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으로 계속 가져가게 되면 저희가 문제 해결 쪽에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산업군의 일자리 줄이는 부분만 부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혁신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쉬운 공간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기존 산업군이 없어지는 동시에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좀 시프트 될 수 있도록 조금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가져가는 이 방식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도시 공간, 스마트 시티를 하나로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개별 도시 대상 공간을 다르게 보고 목표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요. 아까 잠깐 유인상 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쇠퇴지역,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다른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솔루션들을 채택해서 효율성 높게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이나 5-1 지역이나 아니면은 부산 에코델타 같은 지역은 얘는 거기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막 도입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히려 경쟁이 되는 데는 아까 좀 전에 백남철 박사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어떤 사례들 중에 구글이 하는 최첨단의 기존과는 다른 도시 방식을 채택해 가져간 그거는 이제 백지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단부터 아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그렇게 가져가고요. 또 일본에서 특구 지역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역 하네다 공항 쪽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규제와 상관없이 모든 다른 일반적인 도시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것들을 거기에다 다 넣어가지고 첨단 기술의 전시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는 시도할 수 없는 것들을 시도해서 미리 선점하겠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스마트 시티들은 좀 그런 방식으로 조금 접근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좀 분리해가지고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는 올 1월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표가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3차 종합계획에서 하는 것들은 앞서서 이야기들 나왔던 거 저희가 지금 4개 축을 놓고 있어요. 그게 최종적으로는 아마 내년 초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 보면 4개 축이 뭐냐면 인프라, 플랫폼,
실증, 그 다음에 도시 네트워크 이렇게 4개로 놓고 하고 있고요. 실증과 도시 네트워크를 엮어가지고 좀 혁신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데 왜 실증을 해야 되고 도시가 혁신 공간이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혁신 이야기가 사실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도시공간 혁신해야 된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3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그 새로운 산업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사실은 물리공간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사실 크게 없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 뭐 요것도 개념들이 다 컨셉들이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제가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이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연결된다는 초연결성을 바라보거든요. 이 초연결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가상 공간에서만 있는 컨텐츠들이 재원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상의 재원들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뽑아내는 산업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에 플랫폼 똑같이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지만 내가 어느 공간, 도시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서비스 받는 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절실하게 느끼는데 그 배달의 민족 이런 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앱들 저 서울에서 쓸 때는 똑같은 앱인데도 서울에서 쓸 때는 끝없이 수많은 식당들이 나와서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저기 그 국토연구원도 저기 세종시로 가야 됐기 때문에 세종시 가가지고 배달의 민족 처음에 켰더니 중국집 3개 나왔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물리공간의 재원들까지 같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공간과 물리공간을 동시에 고려하는 도시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도시공간 자체가 실험의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럼 왜 실증해야 되느냐 하면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기존 규제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정보통신기술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제도적으로 따라잡을 수 없어서 기존 규제가 계속 남아서 얘를 발목 잡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산업군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공유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왜 못하냐면 그 택시 산업노조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 산업군의 반발을 그럼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분명히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또 자동화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3가지가 사실은 새로운 산업군이 나오기 위해서 발목을 잡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그냥 상호 이해관계자들끼리 우기게 내버려두면 절대로 진도가 안 나가서 해외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증이라는 부분을 풀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유자동차 부분을 이랑 택시 노조를 그 이 순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실적으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수습할지 알 수가 없지만, 작은 공간 내에서 공유 자동차를 운행하고 택시를 같이 운행하게 하면서 만약에 택시에 손실이 있다면 그 지역에 운행한 택시에 대한 손실만 국고에서 보존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돈 가지고 보존이 가능하고 그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나오고 기존 산업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저희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를 이뤄가는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 들어 스마트시티 관련돼서 실증이라는 부분이 되게 떴고요. 이 실증을 하는 방식은 또 그 3가지 기준을 최근 들어서 미국이랑 유럽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이 뭐냐 하면 그 저희가 새로운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성과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솔루션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정량적 성과라는 거는 AI의 계산 속도가 2배가 빨라졌다, 이게 아니고요. 에너지 효율성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20% 낮아졌는지, 교통소통을 얼마나 원활하게 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로 해결했나에 대한 정량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타 도시에도 복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복제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솔루션이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스케일업이 가능해야 된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증이라는 건 조그만 구역에 우선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얘를 확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구역에서 실증이 완료된 솔루션 자체는 그러니까 그
그 도시 지역 외부 쪽으로도 전체적으로 다 확산을 했을 때도 똑같은 효과를 발휘해야 되고요. 복제 가능성은 이 도시에서 실증이 성과가 분명히 나는 솔루션 자체는 다른 도시에 접목했을 때도 반드시 그 성과를 똑같이 내야 된다라는 요 세 가지 기준을 현재 미국과 유럽의 그 스마트시티 실증 부분에서는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지금 그 앞서 얘기했듯이 그 3차 쪽에서는 실증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 쪽에서 조금 정책적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 실증과 관련된 그런 기준들은 그런 해외 사례들을 조금 보면서 좀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증이라는 도구를 좀 활용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복잡한 사회 문제,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까지 좀 이뤄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스마트시티를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혁신성장에 대한 좀 우려가 있으신 거는 알겠는데 스마트시티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들겠다 보다는 그 이런 새로운 솔루션이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의 어떤 실증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는 국가에서 솔루션 지정해가지고 이거 지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규제 샌드박스라는 규제 유예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오픈 데이터 존이라 그래서 그 지역만 이래도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들 우선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하는 요런 정책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좀 산업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다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